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 집이 좋네요. 네? 네. 아, 아담하게. 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행정처분, 거기 할 차례인데, 사실은 저희 교재에는 어디부터 나가냐면, 포상금부터 할 차례입니다. 188페이지? 맞죠? 네, 거기서부터. 포상금부터 할 차례죠? 네. 네. 포상금이요. 돈 주는 거예요. 칠판이 새 칠판이네요. 새 칠판 안 해요? 몰라요? 이게 느낌, 예? 쓰던 칠판이에요? 아, 그래요? 자, 포상금 요게, 적응이 안 돼, 지금. 분위기가. 아니, 요게 돈을 걸어놨는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의 증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려면, 진짜 단속하려면 전방에 있는 군대를 빼야 돼요. 골목골목마다 군인을 세워놔야 단속할까 말까요. 왜냐면 이렇게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빌려준 사람 도장 찍어가면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빌린 사람이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그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속하고 싶어도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그 몇 명 갖고는 단속이 불가능해요. 공무원 몇 명 갖고. 그래서 국민들 보고 혹시 무등록 중개업자 보신 분 신고하세요. 그러면 50만 원씩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포상금이고,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파파라치 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생긴 지 꽤 됐는데 이용은 잘 안 돼요, 이게. 증거 잡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 세 사람을 우리가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양부모. 이렇게 기억하시고. 양자가 뭐냐면 부모. 친부모 말고 양부모. 아시죠? 네. 그러면 양자가 뭐냐면 자격증 혹은 등록증. 양도 돼요. 한자, 받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경우를 포상금을 걸어놨고, 두 번째는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낸 거예요. 부정 등록이다. 이렇게. 같은 말로 거짓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를 땄어요. 부자 요거. 그러니까 거짓으로 허위로 등록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격증을 위조해갖고 등록해버린 경우. 자격증 따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잡히면 이렇게 처벌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 경우는 붙들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요. 요 세 번째 요게 뭐냐면 요게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무자에 무자. 무자인데 요걸 갖다가 요 밑에 있는 걸 위로 감아서 올리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포상금이 걸린 사람은 요 세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막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융통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사회생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제가 그나마 이제 뭐 법을 강의하긴 해도 법 공부를 안 하고 조금 떨어져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융통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을 오래 공부하잖아요. 융통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졸업하셔야 돼. 오래 공부하면 안 돼. 융통성이 진짜 없어져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딱딱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서 무슨 융통성 발견하기 힘들어요. 자, 요 세 사람이니까 이 세 사람 빼고는 누구도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은데 포상금 제도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제1편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이 한 번 나오고 다음 주에 우리가 2편을 공부할 텐데 2편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2번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는 자, 포상금은 언제 주는 거냐, 그죠? 언제 주는 거냐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야.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이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을 보고 국민들이. 자, 신고 고발은 어디 가서 하냐면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 고발을 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좀 무서운 데는 이제 검찰청, 여기 가서 신고 고발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하게 되면 그럴 적에 이제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다 싶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봐요. 그걸 수사라고 하죠. 이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서운 검사예요. 검사, 이렇게. 이 사람이 수사를 해요.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맞는지 증거를 찾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서 뭐 수사하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수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그런데 검사가 다 하기 힘드니까 경찰한테 맡겨서 수사해봐.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내가 수사할 거야. 갖고 와. 그러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수사권 독립이란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란 말. 이 수사하는 사람 검사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과거에 보면 검사 있죠. 아니면 전직 검사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막 수사를 하겠어 안 하겠어? 할 때도 있어. 왜요? 검사를 갖다가 엿을 먹여야 되거든. 그래서 수사를 막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검사가 뭐라고 그래? 갖고 와. 내가 수사할 거야. 해서 검사가 수사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냐면 무혐의. 최근에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사나 판사는 자기가 현직에 있는 동안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가져요. 특권층이에요. 검사를 누가 수사해? 판사를 누가 처벌해? 근데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질까요? 지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수사하기가 힘들어. 아니,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피고로 딱 앉아있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처벌하는 게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쳐요. 나 무죄라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특권층이에요, 여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수사해가지고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검사는 이 사람 벌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소 제기를 해요. 공소 제기, 이렇게. 이걸 기소한다고 그래. 기소가 되면 이것은 재판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봐주는 게 있어요. 기소유예예요. 우리가 판사 봐주는 것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것을 결격사유 할 때 공부했죠. 검사가 봐주는 건 그 전에 봐줘버리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물을지 안 물을지 죄를 없는 거로 할지 그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어요. 경찰도 아니에요. 대단한 권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 집단은 대통령도 안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은 뭐 잘못 안 할까? 대통령 주변 사람은 잘못 안 할까?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잘 보여야 돼요, 검사들한테는. 이게. 죄가 인정됐을 때 이렇게 한다고. 기소위원은 재판을 안 가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포상금, 돈 받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이 밝혀졌어, 수사를 통해서. 포상금은 언제 나오냐면, 포상금은 바로 공소 제기됐죠.
나와 돈 50만 원이.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이 났어. 그래도 죄를 인정한 거예요 검사가? 나와 이게.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나온다고. 근데 검사가 수사해보더니만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했어. 무혐의 처분 또는 결정을 했어. 그러면 안 나와. 죄가 없다고 인정한 거니까 그래요 검사가. 그런데 이거 있죠?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거든. 신고 고발했더니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사 중이다 그래요. 그럼 김새는 거예요. 돈이 안 나와 그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행정관청이 알기 전에 요게 들어가야 돼. 두 번째는 그렇게 돼가지고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돼. 요거 아니면 요거. 죄를 인정 안 하면 돈이 안 나오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기소가 되면 재판 넘어갔을 때 판사가 이제 봐가지고 죄가 있을 때는 유죄 판결을 때리고, 이건 판사 얘기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무죄 판결을 때리고 판사가 하겠죠. 그런데 뭐 대부분 유죄 나요. 가기만 하면 판사 유죄 판결 나요. 무죄 나는 수는 좀 드물죠. 그럼 핵심은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무죄 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무죄 나면 죄인이 아닌 거잖아. 근데 포상금은 그 전에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받은 요 포상금이 있을 텐데 그 포상금은 무죄 나면 토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꿀꺽 하는 거예요? 그렇지, 꿀꺽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법이 없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포상금을 이때 받는다 이거예요. 요때 비로소 받는 게 아니고 삼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출문제에서 공소 제기됐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죄 판결 받았다. 그냥 어떤 죄를 지었는데 무능력 중개업자인데 요게 이 사람이 무죄 판결 받았어요 라고 나온 거야 지문에. 그러면 요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글씨로 안 써져 있어도. 뭐 이 사람은요 포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죄 판결은 받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이나 결정은 안 받는 거. 요거하고 요것을 갖다가 구별할 줄 아셔야 돼. 판결이란 말이 있어야 판사 얘기요. 여기 판결이 없죠? 검사 얘기예요, 검사. 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조건은 두 가지인 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는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하시오. 두 번째는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한해서만 포상금 나온다. 그게 기소나 기소유예 이렇게 된다고. 그럼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 여기서 포상금을 지급해. 그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이게 한 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요거 A가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한 건이 됩니다. 저 A에 대해서 신고 고발이 들어가면 그게 한 건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한 건당 50을 준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을 만들 때 무등록 중개업자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니까 50만 원씩 신고 고발 엄청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상금 줄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좀 나라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포상금에 대해서 좀 재원이 모자랄까봐 좀 걱정을 해서 보조하는 제도를 뒀어요. 여기서 일부를 보조하는데 법상 보면 일부라고 하는 게 100분의 50 이내라고 돼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은 50%까지 보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50%까지.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은 가만히 보니까 포상금은 50이라는 숫자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 한 건당 얼마씩 주고요? 50만 원. 그리고 보조 비율도 50%까지 보조하고 전액을 보조할 수는 없는 거고 60% 70%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보조해야 50%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등록관청은 검사가 기소했는지 기소유예했는지를 조회한 뒤에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가 내려져 있어. 그러면 지급 결정을 내리고 등록관청에서 조회하고 나서 지급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한 달을 잘 물어봐요. 1개월 내 지급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는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을 때예요. 여러 명이.
자, A라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게 한 건이죠. 그런데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신고 고발했다. 이 B하고 C가 어떻게 신고 고발했냐면 B, C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신고 고발했어.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같이 이걸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고 그래. 그러면 포상금 50만 원을 어떻게 주느냐? 똑같이 2등분해서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신고했을 때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신고했다 친한 사람이 모양이요. 그랬을 때 자기들끼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게 있을 때는 그 합의된 배분 방법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B하고 C가 둘이 얘기를 할 적에 B가 40, C가 10만 원 요렇게 합의하면 그대로 주면 돼. 어차피 나라에서는 한 건당 50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5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나눠 갔는지는 뭐 상관할 바 아니지. 그래서 합의가 무조건 우선이다. 근데 B하고 C가 이렇게 같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신고 고발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이에요. 그랬을 때는 각각 신고 고발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포상금 어떻게 주느냐면 둘 중에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50만 원 주고 끝내. 요게 두 번째죠.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 뭐예요? 1등한테 몰아준다 이 뜻이야. 그런데 각각 신고 고발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조문에서 어떻게 쓰냐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고 조문은 써. 그래놓고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준다. 요때는 이렇게 준다 라고 조문이 돼 있어. 근데 2건 이상 이렇게 하면 2건이 이거 한 건, 이거 한 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건 뭐예요? 한 건당 50이라며. 이 건하고 이 건은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인데 우리 글씨로 봤을 때는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시험은 조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면 누구한테 보상금 준다고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2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최초. 2건. 최초. 암호 같은 거. 참새 그러면 짹짹. 뿅아리 그러면 삐약삐약. 그렇게 2건 최초. 이렇게 됐어요. 교재에서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세 가지요. 1번이 무등록 중개업자네요. 이렇게 읽어보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니까 2번이 부자를 딴 겁니다. 부정 등록자예요. 188페이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이 뭐냐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딴 사람한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양자를 따서 암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양부모 해서 암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는요. 포상금은 첫 줄 보면 등록관청이 줘요. 근데 첫 줄 보면 한 건당 얼마요? 50이요.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셋째 줄 끝에 가면 100분의 50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보면 지급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 무슨 의미냐면 자, 첫 줄 끝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발각되기 전에 그거 전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공소제기 아니면 뭐요?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지급 조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요.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공소제기했는지 기소유예했는지를 조회하고 지금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보고 있어요. 자, 둘째 줄을 보면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준다고요? 1개월 이내. 동그라미 기억번호는 보면 공동신고인데
첫 줄에 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고 나오고 공동이란 글자가 오면 둘째 줄 균등 배분하는 게 원칙. 그런데 둘째 줄 끝부분 다만 이렇게 나오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해왔을 때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하니까 합의가 우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됐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개별 신고라고 했는데 이게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조문은 개별 신고란 말이 없어요. 밑에 두 줄 보면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 이렇게 나와버려요. 조문대로 2건 나오면 뒤에는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반드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더라. 포상금이 거의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예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5번요. 자, 5번의 1번은 등록관청이 포상금 주는 건 맞는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건 이렇게 나왔을 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란 말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국장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맞는데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장을 등록관청으로 바꿔야 되겠고 3번은 국어를 잘 하셔야 돼. 거기 보면 균등 배분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자 둘째 줄 가운데 정도에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뭐가요? 균등이. 반대로 써놨죠? 합의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지금 3번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균등 배분 방법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틀렸죠? 4번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까지죠. 100분의 10 이내가 아니고 50 이내. 숫자 틀리게 됩니다. 5번 질문이 맞죠?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한다. 이렇게. 자, 협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교재 어디 보시냐면 194페이지. (194페이지) 협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협회는 명칭 자체는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명칭은 그냥 협회가 아니고 사실은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니까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겠네요. 왜 대답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지만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자, 누구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사실은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근데 이거 일반인들은 구별 못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으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가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용어를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용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회적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뭐 만나서 대화해봐도 그렇지만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오면 뭐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사실은 정식으로 얘기하면 그 공인중개사 얘기 아니야. 개공 얘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쓴 말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안 하잖아. 개공협회라고 안 하잖아. 이렇게 하지. 일단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이런 거예요. 개공. 그런데 문제는 부칙개공이지. 부칙개공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덕방 할아버지죠. 자,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이긴 하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분들은 숫자가 많지를 않고 그 다음에 연세도 높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복덕방 할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끼워준다 해놨어요. 이렇게. 결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이런 협회는 가만히 보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우리 재단법인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사단법인, 아이고, 재단법인 이런 거 배우시죠? 민법시는 안 배우시나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요? 영리단체요? 비영리단체요? 그렇지. 비영리단체라고 막 우기셔야 돼.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협회 관련해서 조문이 꽤 많긴 한데 공인중개사법상의 협회 관련 규정이 혹시라도 모자르면 없는 조문이 있을 때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끄집어다 갖다 쓸 수 있다. 왜? 피가 통하니까. 성질이 같으니까 이런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게 민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조합 이렇게 틀리게 된 거예요. 몇 번씩. 예? 자, 그러면 협회다 그랬을 때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가 몇 단계 절차인가? 설립하는 절차가 4단계야. 그 4단계 절차가 처음에 정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요. 마지막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협회를 만드는 절차는 요 4단계 절차예요. 정, 창, 인, 등 이렇게 4단계 절차. 4단계 절차.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협회 설립할 때는 허가를 내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요 누가 인가를 내주죠? 국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때 중요한 건 숫자예요. 여기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가 전체로 봤을 때 300명 이상. 여기 창립총회 때 참석할 회원 숫자는 그 배인 6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600명 이상 중에는 서울 출신이 몇 명 이상?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나 도 출신은요 20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요 숫자를 물어봐서 중요해요. 이게 앞에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창인 등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정창인 등등등 정창인 등 300, 600, 120까지 300, 600, 120까지 노란 거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조직까지 보고요. 협회 보면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지회가 있고요. 주된 사무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어떨 것 같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협회가 아니라고. 모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인 지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아 이거. 요 지회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러네. 하여간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런데 요게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랬을 때 옛날에는 서울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문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된 사무소는 제주도에 갖다 놔도 괜찮은 거예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꼭 서울에 두란 법은 없다. 3번 나온 거예요. 지부나 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다. 이게. 둘 때 이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두는 거고 요 지회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두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는 게 여기 시도 시군구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광명시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아, 경기도 광명시죠. 그러면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별로 또 이제 분회까지 조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분회는 법에 나온 조직은 아니야. 그래서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 이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협회가 지부를 두려면 둘 수도 있는데 뒀을 때는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설치했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회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란 게 중요해요. 자, 이걸 시험 문제 냈다 그러면 바꿔서 내요.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해야 된다. X 이렇게.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비슷한 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것을 즐겨서 합니다. 되게. 그래서 위아래로 있으면 막 바꾸는 거. 권양이 반쯤 취했다 그런 거 있잖아.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0.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거 0.9하고 0.8 위아래에 있잖아. 바꾸는 거예요. 0.5하고 0.4 매매교환이 0.5 오피스텔 주거 오피스텔 0.5 매매교환이 임대차 등이 0.4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널려 있어요 법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꾸는 거 비슷한 게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이야 조직. 이렇게. 자, 업무는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에서 보면, 교재 정리해 보면, 일단 194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은 가로 안에 보면 부칙개혁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둘째 줄까지 나와 있죠. 그거. 부칙개공도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개혁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 가로 2번에 보면 둘째 줄에요. 협회의 성격은 비영리단체인데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둘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따라서 셋째 줄 보면 만약에 조문이 없다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가로 3번에 보면 협회의 설립 절차는 정창인 등 숫자 외우려고 그걸 암기한 거예요. 정창인 등 300, 600 이렇게. 반가로 1번에 보면 정관 작성할 때 300명 이상 나와 있죠. 반가로 2번에 창립총회 때는 자, 첫 줄 끝에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 중에 서울 출신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도 출신은 20명 이상. 숫자 봐두시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협회 조직이 나옵니다. 협회 조직은요, 거기 보면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이 조문 참 중요합니다. 자,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둔다예요? 둘 수 있다야? 그러니까 아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장소는 아무데나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부나 지회는 둘라면 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 지부라면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지회라면 누구한테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바뀌면 안 되는 거. 자, 네모 3번요. 총회에서 뭘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라? 요거잖아요, 요기요. 협회가 무슨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했죠. 그러면 여기 아니군요. 국장 있죠, 국장. 이 협회에 대한 감시 권한이 있는 게 국장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렇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라고요? 지체 없이를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지체 없이 보고하면 우리 국장이 어떻게 하려고요? 감독하려고요. 감시하려고요. 그런 뜻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여기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네모 4번에 협회 업무가 나와 있죠. 자, 협회 업무를 보도록 하죠.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되어 있는 본래 업무다.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고유 업무다. 협회 고유 업무다. 법에 써져 있는 고유 업무다. 요게 있고 원래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탁 업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탁 업무. 우리 교재에 보면 밑에요. 반가로 1번에 고유 업무라고 나와 있고 그게 몇 가지냐면 7가지가 박스 안에 있죠. 그거랑 밑에 수탁 업무가 있는데 수탁 업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요게요. 다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대표적일까요? 그냥 교육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무교육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이런 거요. 원래 연수교육은 누가 하는 건데요? 법상 시도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시도의사가 안 하고 협회에 맡긴다 이 뜻이에요.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바로 협회 일이 원래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법상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 중에, 그죠? 그 업무 중에 시험 시행이라고 거기 나와 있나요? 네. 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협회에다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나 골치 아파서 시험 시행 못하겠다. 협회 너희들이 알아서 다 뽑고 채점도 하고 하니까 알아서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생겼냐면 15회 때 생겼어요. 15회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1000명 합격했을 때입니다. 그때 과천에 있는, 지금은 저기 세종시로 갔지만 과천에 있는 국토부 건물 유리창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만든 조문입니다, 이게. 시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에서 뭐 다 귀찮다. 협회에다가 맡겨갖고 알아서들 뽑고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국토부가 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문을 만들어놔서 그때 생긴 조문이 진짜. 근데 한 번도 협회에다 맡긴 적은 없고 앞으로도 맡기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죠? 만약에 인원을 막 많이 시험 본 인원도 줄고 뭐 몇 명 안 뽑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맡길 수 있어. 근데 지금 인원이 막 20만 명, 30만 명인데 그 협회에다 맡겼다가 협회에서 문제를 지독하게 어렵게 내가지고 합격생이 확 줄어들면 어디가 박살날지 몰라, 이번에는. 그래, 법상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 위에 있는 본래 업무 보면 본래 업무가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은 몇 번 업무냐면 3번 업무입니다. 밑줄 읽어보시면 3번에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퇴원의 자질 양상을 위한 뭐가 나옵니까? 지도. 또 뭐가 나옵니까? 교육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밑에서 여기서. 여기가 교육이 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연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 연수 이것은 본래 업무예요? 아니면 수탁 업무예요? 본래 업무. 예하고 여기가 성질이 틀려요. 여기서 얘기한 교육이나 연수는 어떤 거냐면 풍수지리 교육 이런 거예요. 풍수교육이 같은 거예요. 이 하나 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가 요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협회에다 막 전화해서 막 그런 강좌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협회가 그 전화를 받다 보면 이제 강좌를 깔아요. 풍수교육, 경매교육. 자, 뭐가 있냐면 또 간간히 하는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인기가 있고 막 그랬을 때는 여기 막 미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요 수강료가 뭐 한 막 50만 원, 많은 70만 원 이래요. 그 교육입니다, 이게. 향상을 위한 교육. 근데 이거 뭐예요? 사무실을 차리거나 오픈하거나 취직하거나 그때 일하는 중에 그냥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은. 교육비가 싸죠. 뭐 실무교육비라고 해봤자 뭐 15만 원 정도. 연수교육비는 뭐 6만 원, 8만 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직무교육비는 더 싸겠죠. 얘하고 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싼 거. 얘를 갖다가 수탁 업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별표까지 해두시고. 3번 지금. 그 다음에 4번. 아니 4번 말고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 이건 협회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회가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응.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더라.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유명해요, 이게. 하여간 이게 좀 알려졌죠? 그래도 적자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6번에 공제사업 나오죠? 네, 공제사업입니다. 협회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6번요. 공제사업. 그럼 이건 공제사업이 뭔지는 좀 이따 좀 볼 텐데,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그치, 비영리사업이라고. 끝까지 우기셔야 된다. 왜냐면 공제사업을 통해서 돈이 엄청 들어와요. 사실 여기서 들어온 돈 가지고 협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수익원인데, 그래가지고 부자 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비영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세 가지. 그래서 자, 넘기시면
196페이지 보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사업은요, 첫 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동산 사장님이 사고 쳤을 때 돈이 없고 그러면 부동산을 이용했던 손님은 손해배상 받는 게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공제 가입을 해두면 협회에서 뭐요? 사고 당한 사람한테 공제금을 손해배상으로 주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비영리 사업이에요. 영리 사업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가면 공제 규정을 만든다, 제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제 규정이 뭐냐면 공제 약관이에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약관 같은 거 구경하시죠? 보험 약관. 제가 최근 건 아닌데 옛날에 그 공제 약관을 봤는데 한 장짜리예요. 공제 약관이. 자, 그런데 여기 막 글씨가 써져 있어요. 약관 내용이 한 페이지밖에 안 돼. 내용이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글씨가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적혀 있어요. 현미경이 필요해, 현미경. 이거 약관인데, 공제 약관인데 이거 읽어보란 소리야? 읽지 말란 소리야? 읽지 말고 그냥 가입하란 소리요, 이게. 보험도 그렇잖아요. 누가 읽어봅니까? 읽어본 사람 계십니까, 지금? 없잖아요. 공제 약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제 규정은 협회가 만들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불리, 협회한테는 유리,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누구의 검사를 맡아라? 국장의.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부터 둘째 줄까지 밑줄 가보면 둘째 줄에요.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시오. 돼 있죠? 그렇게. 승인이란 용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박스 중에요. 3번 보십니다.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라고 나옵니까? 더러더러 나옵니다. 요 시험 문제에서. 자, 이게 뭐냐면, 아니, 공제료로 15만 원씩 낸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수만 명씩 가입을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 같은 경우에 실제 사고 나서 지급되는 돈은 찔끔이에요, 찔끔. 그러면 나머지 지급되지 않는 돈은 뭐예요? 가만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건 손해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굴려가지고 좀 돈을 불리면 더 좋잖아. 그래서 나머지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때 다 굴려버리면, 다 이제 투자해버리고 그래버리면 막상 사고 났을 때 줄 돈이 또 모자랄 수 있죠. 없거나.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 금액은 적립을 해두게 돼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책임 준비금. 법에서 이 책임 준비금은 공제 규정에다가 몇 프로라고 적립 비율을 정해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최소한 둘째 줄요. 공제료 수입 들어온 돈에 얼마 정도요?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적립 비율을 갖다가 5%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법 위반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적립 비율을 10%로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20%도. 네.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은 돈 20% 정도는 묻어놔라. 적립 비율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공제사업의 관리 및 책임 준비금의 전용이라고 된 부분 두 줄 밑줄 긋습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있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한다 그랬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라? 승인을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승인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지금 할 게 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으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 얘기 나오면 100% 국장의 승인입니다. 승인 받을 게 지금 방금 전까지 2개가 딱 나왔던 거예요. 그걸 암기도 아니에요. 그냥 열려라 참깨 같은 거요. 자, 공책 승인이다. 공책이 노트죠, 노트. 공책 승인. 공이 뭘 것 같아요? 공제 운영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이 뭐예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승인. 그거잖아요. 공책 승인.
자, 이걸 갖다가 인가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용어를 주의하세요.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 설립할 때가 뭐예요? 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공책은 승인. 인가라고 나오면 틀린 거. 이렇게 돼. 자,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두 번째 파란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두 번째 파란 박스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나오나요? 아, 지급 여력 비율이다. 그죠? 예. 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력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이상이죠? 예. 그래서 기억하실 때 여력이니까 집안이 빵빵하다. 100 빵빵하다. 집안이 빵빵해요. 그러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는 잘 몰랐는데 대학교를 딱 가니까 저희 학과 정원이 160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정원외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원외로 받아주는 학생들이 한 뭐 20%인가 뭐 한 20, 30명이 있어요. 그 누구냐 그러면 외교관 딸.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외교관 딸. 아버지가 외교관이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상사 주재원 아들 이런. 이건 정원하고 관계없이 뽑아주는 또 학생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이제 학교에다 뭘 내냐면 무슨 기부금 같은 걸 내. 그래서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정원 왠지 진짜 그건지 잘 모르잖아요. 다 그냥 친구지. 그런데 희한하게 된 게 정원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되면 걔가 그때는 자가용도 없는데 막 자가용을 몰고 오고 그 다음에 막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오고 어떻게 봤을 때는 거의 거지 같은 옷인데 막 수백만 원 한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외교관이고 막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 나중에 보면 정원이야. 정원. 집안이 엄청 빵빵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졸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집안이 빵빵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니까 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런 생각을 대학교 가서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 됐으면 내가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그럼 자가용 몰고 다니면 여자친구도 많을 텐데. 대학교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집안이 좀 빵빵했으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집안이 여력 비율 뭐요? 여력 비율? 빵빵. 자, 쉬겠습니다.